자, 11월 20일이고요. 이제 데이터 전처리 거의 막바지 단계예요. 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고. 근데 이 피처 엔지니어링 기법 중에 이제 그 머신러닝의 비지도 학습을 써야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파생 변수, 그다음에 오늘 할 범주형 인코딩.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아요. 세 번째가 연속형 변수의 스케일링. 뭐 이거를 다른 말로 표준화라든지 정교화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주어진 데이터를 가공한다라는 범주 안에서 본다면 사실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단계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거고 그냥 전부 다 전철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굳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를 안 써도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죠.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그 현상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확증적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이 확증적 데이터 분석은 이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핵심은 기술 통계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단계는 시각화를 얘기하고 나면은 사실 거의 얘기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확증적 데이터 분석은 추론 통계라고 합니다. 뭐 추론 통계, 가설 검정, 분산 분석, 뭐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네 글자씩 라인 맞추면은 분류 분석이라고 해요. 이런 기법들이 들어 있고요. 원인을 찾았으면은 이제 예측을 해보자라는 단계로 넘어가서 머신러닝. 머신러닝에서 나온 거를 이제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만든다라고 해서 모델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예측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찾는 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이제 딱 요 절차대로만 진행하면 됩니다. 요 절차가 여러분들 1차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목표로 한다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확증적 데이터 분석을 건너뛰고 머신러닝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논문들 추세가 이래요. 그래서 이제 확증적 데이터 분석을 건너뛰고 머신러닝
들어가는데, 이 머신러닝으로 진입할 때는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나중에 군집 분석하고 보겠다고 했던 거 있죠. PCA라든지 아니면은 피처 임포턴스, 변수 중요도라고 해서 중요도에 따른 변수 선정. 얘네들이 전부 차원의 저주를 해결하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의 저주라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가 너무 많으면 분석이 오래 걸리고 결과도 부정확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추리자예요. 그래서 차원의 저주라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PCA나 퓨처 임포턴스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처 엔지니어링이 변수를 늘리는 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고, 너무 늘려서 애가 헷갈려 하니까 줄이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피처 엔지니어링은 요거까지만이고 변수를 줄이는 방법은 퓨처 셀렉션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거니까 분류에 너무 그렇게 연연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아무튼 머신러닝을 목적으로 한다라면은 요 과정을 다 도입한 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거쳐서 요로 빠지는 경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이 발달하기 이전 2010년도 이전 논문들이 현상에 대해 원인을 찾는 거에 이제 목적을 뒀다면은, 그 이후 논문들은 앞에서 선행 연구가 이러이렇게 원인을 밝혀냈으니까 우리는 이 이론을 접목해서 예측을 해 보자. 이게 요즘 논문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든 프로세스를 내가 다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는 게 맞겠지만, 이렇게 빠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요즘 대세가 이거라는 거지. 옛날은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3차 프로젝트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빠지는 게 파이널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차 프로젝트를 그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바람직한 건데, 한 번도 그런 케이스를 못 봤어. 다들 하고 나면은 파이널 프로젝트 주제 바꾸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단계가 끝나고 나면 결과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결과를 만드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대시보드예요. 대시보드는 그냥 그래프만 다글다글 있는 보고서 한 장이에요. 파워포인터로 해도 되고 엑셀로 해도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그래서 대시보드 만드는 게 2차 프로젝트의 내용인데, 근데 어차피 대시보드는 1차 프로젝트 결과도 만들어야 되고 2차 프로젝트 결과 파이널 프로젝트 결과도 대시보드는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대시보드 만드는 걸 맨 마지막으로 미룰까.'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뭐 이건 제가 그 상황 봐서 결정할게요. 어차피 대시보드 구현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웹 개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전부 다 약식으로 하는 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요 정도의 내용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시각화 주제를 따로 뽑아서 논의를 할 거예요. 왜냐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결과물로 그래프가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을 좀 먼저 탐구해 보고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갈 계획이에요. 시각화는 내일부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뭐 빠르면 오늘 오후부터인데 과목이 갈리는 거라서 중간에 퀴즈를 좀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쯤이다라는 거를 계속 체킹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범주형 변수 인코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범주형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할 수 없는 카테고리예요. 성별이라든지 학년이라든지 뭐 어떤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식물 같은 경우에 품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수치형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 가능한 0이나 1의 숫자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인코딩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머신러닝이나 통계 모델들이 문자열을 입력값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LLM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도 모든 문장을 숫자로 바꿔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범주 간의 존재를 독립적으로 표현할 때 쓰고요.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이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남자면 1, 여자면 0. 여자일 때는 0,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true, false, 여자라는 정보에 대해서 false, true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처리는 명목형 변수를 대상으로 해요. 그중에서도 순서 없는 범주만 더미 처리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를 더미 변수라고 해요. 순서형 변수는 라벨 인코딩이나 순서 인코딩 등에서 적합하긴 한데 사실 이게 거의 큰 차이가 없어서 뭐 요 말은 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범주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분석할 때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희소행렬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몇 개씩 그룹화를 한다거나 어저께 서울의 구 단위를 도심 단위로 그룹화하는 예시 들었었죠. 그다음에 상위 n개, 예를 들어서 학점이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F 학점이 있을 때 A랑 B 학점이 압도적으로 많다면은 얘네를 묶어서 상위권, 그다음에 나머지를 묶어서 하위권.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요런 방법을 이제 해싱 트릭이라고 해요. 이게 해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딕셔너리 구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키하고 밸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몇 개를 묶어서 특정 키에다가 매핑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위와 하위라는 키로 매핑이 된 거죠. 그래서 상위는 A랑 B, 그다음에 하위는 C, D, 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해싱 처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소행렬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데이터를 몇 개씩 그룹화를 하거나 상위 몇 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퉁쳐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 키와 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좀 압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필요한 패키지들 가져와 볼게요. 어 여기 4 라인은 임포트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오늘 4 단원의 원래 변수 변환이라고 해서 다 넣으려 그랬는데 실습량이 너무 많아져서 4 라인에 있는 거는 5 단원으로 새로 넣 마 분리할 거예요. 명목형 변수를 인코딩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판다스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getDumies라는 함수를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scikit-learn이 제공하는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관련 패키지 안에서 원핫 인코더라는 클래스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getDumies 같은 경우는 추론 통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로 쓰고요. 원핫 인코더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설정하는 파라미터에 따라서도 경우의 수가 좀 나눠지기 때문에 오늘 요 자료 안에 있는 내용들은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 전처리할 때마다 좀 펼쳐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샘플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자, 널싱 그레이즈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가상 데이터예요. 어느 간호학과 대학원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조사한 데이터예요. 접수 코드가 인덱스로 돼 있고요. 이름, 성별, 필기 점수, 학부 성적, 병원 경력, 합격 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성별이라는 데이터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범주형 타입 변환을 할게요. 성별과 병원 경력과 합격 여부를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줄게요. 범주형 인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줄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근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라면은 이게 정석이에요. 데이터 이제 만나면은 데이터 타입부터 먼저 확인한 다음에 범주형으로 처리할 것들은 타입 변환을 먼저 하세요. 항상. 수험 예제에서 타입 변환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지면 관계상 생략을 한 거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 판다스를 사용하는 방법, 일반 통계 모형에서 추천하는 건데요. 자, 모든 필드를 더미 변수로 바꿀게요. 엔겔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에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각각의 필드로 만드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하고 더미 변수로 바꿀 컬럼 이름을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은 원본에서 기존의 컬럼이 제거가 돼요. 성별 없어졌죠? 그리고 더미 변수로 변경된 컬럼들이 추가된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돼요. 그래서 성별 언더바 납, 성별 언더바 여. 그러면은 이게 남자 쪽에서 1인 데이터가 남자인 거고 여자 컬럼에서 1인 데이터가 여자인 거고요. D타입 인트 파라미터를 명시하지 않으면 여기 데이터들이 불린 형식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트루 펠스, 트루 펠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는 이거 D타입 적용하시고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상위 몇 개만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볼까요?
성별의 경우 인코딩을 수행했을 때 남자가 1, 여자가 0, 두 개의 값만 존재하는 거죠. 요 한 컬럼만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성별 남이라는 컬럼에 1 이라면 성별 여의 컬럼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0 이죠. 이게 둘 다 1일 수가 없잖아. 이게 둘 다 1 이면 세기의 발견이지. 둘 다 0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두 컬럼 중에 하나는 불필요한 필드가 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의 필드를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이 방법은 일반 통계 모형, 선형이나 로지스틱에만 적용이 되고요. 트리 기반 머신러닝 모형에는 부적합해요. 트리 기반 머신러닝 모형은 필드를 다 가져가야 돼요. 자, 그래서 get 더미스 함수를 호출하면서 drop first true라는 파라미터를 기본값이 빼있거든요. 요걸 적용하면은 첫 번째 컬럼을 버려요. 알아서 이렇게 한 개만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통계 모형에서는 요런 스타일이 올바른 거다. 자, 여기 그러면은 범주형 변수 하나 더 있죠. 합격 여부. 얘도 이제 더미 변수로 만들어야죠. get 더미스를 호출하면서 컬럼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주면은 drop first니까 성별은 요렇게 하나가 남고요. 병원 경력이라고 지정했는데 병원 경력 1 년, 2 년, 3 년, 4 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1년 차 빼고 2년 차, 얘는 2년 차 아닌 거지. 얘는 3년 차인 거고요. 여기서 얘네가 4년 차인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셋 다 0 이면은 병원 경력 1에 대해서 true가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필드는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이제 사이킷 런에서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트리 기반 머신러닝 모형에 추천을 하는데, 잠깐 앞에 그 필기했었던 페이지 다시 가 볼게요. 자, 여기서 1차 프로젝트용으로 수집, 전처리, 피처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 확증적 데이터 분석까지 간다라고 하면 확증적 데이터 분석은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뭐냐면은 내가 그 결론으로 내고자 하는 목적 값이 수치형이냐 아니면 명목형이냐. 수치형 같은 경우는 예측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선형액이에요. 명목형인 거는 분류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로지스틱 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분석의 가장 큰 두 갈래가 예측이냐 분류냐예요. 수치형 같은 경우는 뭐 집값이라든지 뭐 선호도라든지 뭐 이런 거. 명목형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의학 쪽에서 많이 써요. 양성이냐 음성이냐, 살아있냐 죽었냐, 이런 것들을 논할 때.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요 어차피 통계에서 회귀 모형은 요 그 추론 모형은 요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면 돼요. 내가 목적하는 결론에 따라서. 근데 머신러닝은 알고리즘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리니어 레그레이션 얘는 선형이랑 똑같아요.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이거 통계에서 로지스틱이랑 똑같아요. 리지 알이구나. 리지, 라쏘, 나이브 베이즈 그다음에 디시전 트리라고 해서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에서 발전된 랜덤 포레스트. 아, SVM, 서포트 벡터 머신, SDG, 경사하강법 등등등등 해서 한 열 몇 개가 돼요. 최소한 기본적인 것만 뽑아도. 이걸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머신러닝을 할 때는 확증적 데이터 분석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결론값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택일해서 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머신러닝은 이 각각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수치형과 명목형에 대한 방법을 다 제공해요. 그래서 확증적 데이터 분석처럼 결론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은 이거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정확도가 가장 좋은 걸 뽑아야 돼요. 이것만 하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것도 모자란지 여기에서 N개 이상을 결합을 해요. 이걸 배깅이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한 개를 여러 번 중복 학습을 시켜요. 이걸 배깅 V구나. 부스팅이라고 해요. 얘네를 결합해서 앙상블이라고 해요. 이것까지 해봐야 돼. 자, 지금 이거 한 개로 듣고 흘리면 안 돼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얘기야. 왜?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 리니어 레그레이션이나 리지, 라쏘, 로지스틱 같은 경우 얘네들이 그 선형 계열이에요. 그리고 나이브 베이즈,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애들은 트리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의 머신러닝 학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드롭퍼스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따삭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어떤 자기만의 필승 참고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데 파라미터 값이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돼야 된다. 이 파라미터에 전달하는 값들에 대한 그 경우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져 갖고 파라미터가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지를 잘 분류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그 자기만의 분류표를 보고서 파라미터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true, false 들어간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true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 false가 들어간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외우라고는 안 할게. 자, scikit-learn을 쓰는 방법. 자, scikit-learn의 원핫 인코더라고 하는 클래스인데요. 얘는 2차원 배열이나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파라미터로 요구해요. 그래서 인코딩 처리할 명목형 연수의 차원 변환을 수행하거나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입력값을 만들어줘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성별의 값만 뽑아서, 값만 뽑으면 1차원이 되거든요. 1차원을 2차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행수에 상관없이 열이 1개. 그러면 전부 다 값들이 2차 배열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거랑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를 유지하면서 2차원으로 값을 뽑는 거예요. 그냥 df에 성별이라고 하면 필드 하나를 시리즈로 가져오잖아요. 걔는 1차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리즈를 가져오는 건 안 되고, 시리즈를 갖고 올 거면은 값만 뽑아서 이렇게 2차원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애당초 데이터 프레임을 2차원을 유지하면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필터 함수 쓰는 것도 결과가 똑같겠죠. 자, 원핫 인코더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파라미터가 희소행렬을 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을 삭제할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객체 만들고 얘한테 핏 트랜스폼이라고 전달하면서 추출한 데이터 넣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남자에 대해서고 여자에 대해서겠죠. 첫 번째 항목을 삭제하라는 옵션을 논이라고 지정했으니까 두 개가 다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해야 돼. 값이 false가 들어간 거 보니까 true 아니면 false인데, 어떤 경우에 true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 false가 들어가는지를 빠삭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알고 쓰는 거랑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정리된 레퍼런스를 보고 설정하는 거랑 어설프게 알고서 감으로 찍는 거랑은 애당초 실력 차이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자, 희소행렬을 설정하는 게 이게 여기에 true를 적용하는 경우인데요. 범주 개수가 되게 많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 코드가 한 5, 카테고리인데 카테고리의 값의 종류가 5,000개, 300개, 막 200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카테고리 하나에 값이 200개가 있으면 이걸 인코딩을 하면은 컬럼이 199개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어느 컴퓨터를 분석해도 그 컴퓨터 다 뻗어요. 지금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 컬럼 10개 넘어가는 게 매우 드물지만 실제로 분석하면 컬럼 개수 한 40-50 개는 기본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코딩까지 잘못 걸었더니 한 컬럼이 300개, 400개가 돼 버리면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희소행렬 옵션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메모리를 좀 절약할 수 있게끔 인코딩을 해요. 텍스트 기반 데이터. 텍스트 기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코딩하면 값이 0 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선형 모델들. 요 단어들은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요 단어들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각각 한계가 각각 개별 단원들이에요. 머신러닝 모형들 이름, 알고리즘 이름이에요, 다들. 자, 그다음에 이 파라미터를 false로 설정하면은 댄스 행렬로 설정한다라고 하는데 저거는 그냥 일반 배열이에요. 인코딩을 일반 배열로 처리한다. 이때는 범주 수가 적은 경우 한 너댓 개 미만일 때. 왜냐면 그때는 그 일반 배열로 해도 성능 차이가 없으니까. 그 트리 기반 모형일 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에 대한 일반 통계 모델에서는 그 희소행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요거 오타다. 이거 fails예요. 이따가 통합본 배치할 때 고쳐서 배포할게요. 요거 fails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요거 중간에 요거 표 같은 거 정리해서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외우라고는 안 할 테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끔 여러분만의 그 레퍼런스 해놔야 돼요. 자, 댄스 행렬의 트리 기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 기반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적어 놨습니다. 엄청 많죠? 수업에서 전부 다 다룰 알고리즘들입니다. 처음에 리스트 뽑았을 때는 이거보다 한 1.5배 많았는데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정확도 해 봐도 별로 비리비리한 애들은 걷어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수업에서 다 할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는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다룰 때 파이널 프로젝트 할 때 데이터 전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때 반드시 이 페이지를 참고해서 어떤 방식의 인코딩을 택할지를 골라야 된다라고요. 근데 아이고 true를 적용할지 false를 적용할지를 '나는 이 중에 하나를 쓸 거니까 true면 되겠지.'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 있는 거 다 해 봐야 되니까 이거는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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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그리고 앞에 거는 false, false, false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데이터 분석할 때 이거 진짜 다 해야 된다고요. 다 때려야 된다고. 하나만 한다? 보고서 볼 가치가 없어. 그건 그냥 연습 문제야. 다 때려야 돼요. 다 때려서 정확도랑 그 예측 성능 다 비교해 갖고 가장 좋은 모형 찾아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얘네가 정확도가 다 그때그때 달라. 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도 얘네가 예측 성능이 달라요. 서로 달라. 어떨 때는 랜덤 포레스트가 되게 좋게 나오는데 어떨 때는 탭 부스트가 되게 좋게 나오고 그래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때려 봐야 돼. 그래서 그중에 정확도가 높은 상위 5개 정도를 골라서 걔네들을 결합을 시켜. 앙상블로.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트루 펠스가 아니라 얘네들은 값이 뭐고 앞에 있는 값이 뭐다. 이거를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도 펠스 들어가는 건데 못하네. 자, 드롭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첫 번째 필드 없애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는 논을 적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추천이고요. 그다음에 first 첫 번째 필드를 지우는 게 회귀나 통계 모델. 이거를 지우는 이유가 다중봉선성이라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성별에 관련된 그 더미 변수 필드가 두 개가 있으면 요 두 개는 상관관계가 되게 높아요. 왜냐면 한쪽이 0 1 이면은 다른 한쪽은 필연적으로 0 이야. 그렇잖아요. 서로 상관이 너무 높을 수밖에 없지. 예. 그런 상황을 이제 다중공선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중공선성이 있는 변수들은 통계 모형에서 제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신뢰도가 뚝 떨어져요. 예. 그런 목적으로 필드 하나를 지워야 되는 거고, 범주가 두 개일 때 첫 번째를 지워라. 범주가 세 개일 때 첫 번째를 지워라. 마찬가지인데, 범주가 애당초 두 개밖에 없으면 is 바이너리라고 하면 자동으로 한 개만 유지한대요. 근데 is 바이너리는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값이긴 하지. 자, 그래서 정리해서 일반적인 머신러닝 예측 모델에서는 범주가 많으면은 희소행렬, 범주가 적으면은 희소행렬 아님. 머신러닝 예측 모델은 드롭은 논이에요. 근데 획이나 통계 모델은 희소행렬 아니고 첫 번째 거 날리면 되고, 이제 바이너리랑 퍼스트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건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나 고차원 모델 같은 경우는 희소행렬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드롭하지 않아야 되고, 텍스트 마이닝 같은 거. 여기서 요거는 요 내용은 없어도 되겠다. 요거랑 요 내용은 없어도 되겠네요. 자, 아까 그렇게 해서 변환된 값을 가져왔으면은 인코더 객체를 통해서 아까 출력된 결과가 이렇게 2차 배열로만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남자고 뭐가 여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인코더 객체점 get picture names out 이라고 하면서 성별이라는 필드를 다시 알려주면은 아까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각각의 컬럼 이름을 뽑아줘요. 이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묶어야 돼. 자, 아까 만든 리절트 컬럼은 요 이름 넣어주고요. 인덱스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갖고 원본 데이터 프레임하고 결합을 합니다. 복사 하나 뜨고요. 머지 걸어요. 왼쪽에서 인덱스, 오른쪽에서 인덱스가 일치하는 애들끼리 머지 걸면은 인코딩이 완료된 데이터 나오죠. 여기서 좀 더 완전하게 하려면 성별이라는 컬럼을 지워야 되는 거죠. 그거까지는 안 했어요. 어제 했었던 전처리랑은 조금 난이도가 다르죠. 근데 이게 명목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 있어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야. 진짜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예측 성능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 조만간 우리가 이제 예측 모형 만들 때 첫 번째로 이제 다룰 샘플 데이터가 캐글 그 타이타닉인데, 거기 보면은 객실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것도 인코딩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탑승 지역도 있어요. 탑승 지역이 3개로 나눠지거든요. 배가 출발할 때 그 어디 3군데 그 항구에 들려서 사람을 태우고 갔나 봐. 그것도 인코딩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되게 천차만별로 나요. 그래서 이제 분석 모형 만들 때 이 인코딩이라는 거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할 테니까 꼭 잘 정리를 해 두세요. 자, 일단은 실습 먼저 해 보시고 연습 문제 하시면 되고요. 요거 데이터가 연습 문제 데이터가 아직 안 올라가 있거든요. 일단 10분 쉬었다가 뭐 올라가는데 한 10분 내로 올라가니까 일단은 실습 먼저 진행하시고 연습 문제 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요. 자, 뭐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해서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을 하래요. 그래서 요렇게 그 전 처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걸
분석을 할 거고, 이 분석을 해서 결과가 보고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 수행이 되겠죠. 자, 두 개의 데이터셋이 주어져서 일단 데이터셋을 로딩을 합니다. 로드 데이터로 일단 첫 번째 거 로딩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도 불러올게요. 자, 요렇게요. 자, 보면 이제 각각의 데이터가 인덱스가 지금 있죠. 어떤 예제는 인덱스가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예제는 인덱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데이터 프레임 출력할 때 익스텐션 하나 소개할게요. 자, 여기 화면상에 지금 나와 있는 익스텐션이에요. MS에서 만든 건데, 그냥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오는 것만으로 어, 기본적인 데이터 탐색이 알아서 돼요. 무슨 말인지 직접 봐야 돼, 이건. 자, 익스텐션은 제가 이름 스크린샷 이렇게 톡방에 보내놨고요. 자,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 프레임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더 이쁘죠? 데이터가 많으면 어, 주피터의 기본적인 출력은 데이터 일부만 보여주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한 번에 몇 개씩 페이지 나눠서 볼 수도 있고요. 데이터가 나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종 기능들을 또 쓸 수 있는데, 클릭하면은 컬럼을 선택할 수 돼 있거든요. 여기서 특정 컬럼만 이렇게 체킹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요 버튼을 누르면은 CSV 파일로는 그냥 바로 나가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쭉 저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버튼 누르면은 요 데이터만 새 창으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서 기본적인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 같은 값들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특정 것만 선택해서 보고 싶으면 요거 누르면 정렬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필터. 여기서 내가 필터를 선택해서 5라고 입력하면은 여기 값이 5인 데이터만 나오는 거죠. 3이라고 입력하면은 유저 아이디가 3인 데이터만 나오고, 여기에 컬럼 인사이트라고 출력하면은 컬럼에 대한 각종 기본 정보들. 필터를 없앨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안에서
데이터들의 분포가 티셔츠가 33%, 팬츠가 33%, 자켓이 20%, 그 밖에 나머지가 13% 나온다. 그다음에 결칙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표시가 되죠. 그다음에 distinct, 값의 종류.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익스텐션이에요. 이거는 VS 코드를 통해서 실행할 때만 돼요. 그래서 깔아 놓으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익스텐션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일단 고객 아이디를 기준으로 병합을 하래요. 그럼 이제 병합을 할 건데 그럼 머지 함수가 있어야겠죠? from pandas import merge.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고객 아이디가 인덱스로 걸려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고객 아이디가 일반 컬럼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데이터를 이제 머지 함수 써서 병합을 할게요. 얘랑 오른쪽 거 병합하면 그냥 병합하면 에러 나겠죠? 왜냐면 기준이 없잖아 지금. 자, 커스터머 DF에서는 유저 아이디가 인덱스였으니까 왼쪽에서는 레프트 인덱스 트루, 오른쪽에서는 유저 아이디가 일반 컬럼이니까 라이트 온에서 컬럼 이름, 컬럼 이름 명시할 때 대소문자 잘 지켜줘야 돼요. 유저 언더바 아이디 라고 하면은 이제 컬럼이 병합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사이즈 열에 존재하는 결칙치는 가장 빈도가 높은 사이즈로 채워달래요. 자, 이틀 동안 그냥 했으니까 이번에는 사이클런 기능 한번 써볼까요? from 사이클런 input import simple inputer. 결측치 인지시키려면 numpy도 필요하니까 import numpy as np. 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라는 거는 최빈 값이라고 불러요. 최빈 값으로 결측치 정제입니다.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죠. IMR은 simple inputer에 missing value는 mp.nan으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규칙은 가장 많이 관측된 값 most frequent.
자, 얘한테 이제 정제할 데이터를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데이터에서 세일스 데이터에만 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게 사이즈열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사이즈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날 거예요. 이게 왜 에러가 나는지 오늘 수업 내용에 있는데 IMR 밸류. 그 사이킷 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파라미터를 2차 배열로 주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쪼개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2차원 형태로 줘야 돼요. 오늘 더미 변수할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일부러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킷 런을 통해서 뭔가 할 때는 항상 2차원 형태로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 유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떨어진 걸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다 또 넣어 줘야죠. 머지드 카 머지드 카피는 카피 df라고 하나 만들게요. 머지드 df.copy 하나 복사해 놓고 여기에 사이즈 필드에다가 이거 넣어 주고요. 아,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기 귀찮아서 이것저것 해 봤는데 결국은 해야겠네요. 자, 요 결과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게 좀 귀찮아서 어떻게든 그냥 해 보려고 했는데 에러가 나서 결국은 이렇게 했어요. 자, 요 결과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요렇게 표시가 됐고요.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러면은 요 사이즈열을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다 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지드 카피 df는 머지드 점 df 점 copy 하나 복사해 주고 머지드 카피 df의 사이즈를 요걸로 넣어 줄게요. 자, 그럼 사이즈에 대해서 결측지 정리가 끝났어요. 자, 다음은 이제 성별이 다른 구매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젠더열에 대해서 더미 변수를 생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get더미 가져올게요. 자, DMGF 첫 번째는
get the miss. 자, 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컬럼을 성별로 하라 그랬죠? 특별히 머신러닝을 돌리는 경우가 아니라 보면은 드롭 퍼스트는 그냥 거의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성별 컬럼이 없어지고 이제 젠더 타입에 대해서 더미 변수가 생기는데, 그냥 하면은 트루 펠스로 생기니까 D 타입을 인트라고 넣어주는 게 좋다 그랬죠. 아, 또 돌고 있다 얘. 자, D 타입 인트로 설정해서 새로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라 열에 대해서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변환해서 새로운 열들을 추가하래요. 자, 그래서 이제 원핫 인코더 가져왔고요. 여기서 이제 색상에 대한 것만 하라고 했으니까 색상만 이렇게 뽑아봤어요. 자, 값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희소행렬을 취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직 우리는 머신러닝 안 들어갔으니까 퍼스트 드롭 해도 됩니다. 퍼스트 드롭. 자, 원핫 인코더 거는데 희소행렬을 굳이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롭은 first라고 줄게요. 자, 인코더라는 객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얘한테 fit transform이라고 하면서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해주면 리절트를 출력했을 때 이렇게 인코딩 결과가 떨어지는데, 요건 이제 아까 질문 나왔던 건데, 자, 코드 이름이 첫 글자가 대문자면 함수라 그랬어요, 클래스라 그랬어요? 클래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인코더는 그냥 변수예요, 객체예요? 객체죠. 객체라는 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프로퍼티와 메서드들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피 트랜스폼을 호출해서 리턴하는 게 이거일 뿐이지, 이 안에 피 트랜스폼 말고 다른 기능들이 더 들어있을 거라고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파이썬에서 아무 객체나 붙잡고 dir 함수한테 객체 더 주면 이 안에 있는 기능들 다 튀어나오거든요.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만큼 기능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객체라는 개념을 항상 중심을 잡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언제 설명을 다 해요? 그냥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몇 개만 선별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는 내용도 거르고 거른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라는 거는 항상 안에 뭔가 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인코더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지금 작동하는 원리가 칼라만 다시 출력을 해보면 자 이런 값이 있을 때 이 값의 종류별로 컬럼 이름이 칼라였으니까 칼라 다 쓰기 힘들까지 그냥 C라고만 할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요. 뭐 지금 정렬하기는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순서 내려갑시다. 칼라 언더바 화이트, 칼라 언더바 레드, 칼라 언더바 블루. 값의 종류를 파악해서 이런 컬럼들을 그냥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값이 화이트였네? 그럼 여기 1, 0, 0, 0. 다음이 레드였네? 그럼 0, 1, 0, 0. 다음이 블루였네? 0, 0, 1, 0. 그 다음 블랙이네? 0, 0, 0. 여기 블랙이라고 칩시다. 1.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핫 인코딩이에요. 이렇게 다 해놓고 드롭 퍼스트라고 하면은 앞에 거 첫 번째 거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작동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각각의 숫자 값들이 이게 각각 원래 어떤 값이었는지, 그러니까 이 컬럼 이름이 뭐였는지를 알아내는 기능이 encoder.getPictureNamesOut이에요. 출력된 항목, 아웃된 항목들에 대해서 피처가 뭐라 그랬어요? 변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들의 이름을 뽑아내는 거지. 성별이 아니지, 칼라지. 자, 그러면 요게 하나씩 이런 값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되는데 요 리절트 담아주고 컬럼 이름 변수에 담아주면 되고 인덱스는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 걸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원핫 인코딩이 적용된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을 뽑아냈기 때문에 결합을 해줘야죠. 요거랑. 자,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있던 컬러는 필요가 없죠. 인덱스 걸어줘야지. 자, 그럼 원래 있던 칼라라는 필드는 필요가 없으니까 DMDF2에서 드롭 칼라. 자, 요거는 결합하자마자 불필요한 거 덜어낸 거니까 그냥 바로 원본 적용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내용이에요. 자, 출력 형태 좀 줄일게요. 이거는 설명하려고 출력한 거니까 빼고. 오이씨, 너무 많은데?
자, 연속 문제 풀이는 제가 요거 주피터 PDF로 바꿔 갖고 올렸으니까 각자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식사 다녀오신 후에 정리하세요. 네, 오전은 요거까지만 할게요.